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에 진입하면서 10만 달러 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뉴욕 연결의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 지국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에 진입하며 10만 달러 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국 동부 시각 오후 2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88% 오른 9만 9,05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9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7만 달러를 밑돌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이 백악관의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직이 생길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화폐 업계가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과 3위 솔라나는 각각 11% 급등한 3,373달러와 2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3.53% 오른 0.39달러, 리플은 13.91% 급등한 1.23달러에 거래되는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도 반응했습니다. 지난 19일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이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옵션 상품의 가격은 4.06% 뛰었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미 증권거래위원장 사임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날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자본 조달 지원,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SEC 수장에 오른 겐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오면서 업계에 반발을 불러왔던 인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상화폐 업계에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트럼프는 이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겐슬러는 오는 2026년까지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일각에서 트럼프 당선 직후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던 만큼 정권 교체에 따른 관례대로 사임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위원장 후보로는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 법률 책임자와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헤스트 피어스 현 SEC 위원 등 친가상화폐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선두주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긴장을 풀고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개선세에 주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주일여 만에 일제히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개당 9만 9천 달러를 돌파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06% 오른 43,870.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3% 상승한 5,948.71,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03% 높은 18,972.42를 기록했습니다. 네, 유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쟁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96% 높아진 배럴당 70.10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 8일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1.95% 상승한 배럴당 74.23달러에 마감하면서 7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거래소에서 천연가스 12월물은 전날보다 3.94% 오른 메가와트 시당 48.640 유로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TTF 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이 48유로를 넘긴 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관리들도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1일 오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자국 드니프로 지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지로 지목된 러시아 아스트라한에서 드니프로까지의 거리는 1,200km로 5,000km가 넘는 ICBM의 사거리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거리가 더 짧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ICBM의 발사 각도를 높인 고각 발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처음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브리핑 중인 외무부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로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Да, у меня брифинг.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국영방송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ICBM이 아니라 극초음속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미국 당국자도 ICBM이 아니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시험 단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사용했다며 이게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절반 이상이 영토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업 갤럽이 지난 8월과 10월 우크라이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최대한 빨리 종전 협상을 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종전 협상의 하나로 영토 일부를 양보도 하는 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52%였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과 영토 양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각각 38%였습니다. 정부는 전쟁이 격해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 북한군의 전투가 본격화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22일 0시부터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인 다른 주 4곳과 함께 일부 지역만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쿠르스크주 전역에서 여행이 금지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 정책을 확신했다면서 안보를 위한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 연설에서 자신들은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선반도 지역에 조성된 극단한 정세가 결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으로 친분을 쌓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신정부 출범 후 북미가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모드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법정 다툼은 2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이 대표 측은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조만간 항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이 대표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정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나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발의한 거긴 한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허위사실 공표는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이유였습니다. 1심 선고 당일엔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한 판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행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좀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법 개정의 의도를 파고들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라고.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고치는 위인설법이다. 다른 정치인들마저 범법자로 보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발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제2요구권이 예상되고 재표결의 벽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여야 공방만 가열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먼지털이 망신주기 기소가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기소 내용을 보면 절반이 관용차 개인 사용 혐의였고 이외에는 식사 대금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아리송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미 기소된 내용만으로 중형이 불가피한데 그런 것까지 기소해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 3명을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했습니다. 미래항공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입니다. 김 씨는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분들과 명태균 씨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2명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실 예정이세요? 김태율 소장이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신 게 맞으실까요? 예비 후보자 2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1억 2천만 원을 명태균 씨와 김 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이 공천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던 겁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서울로 가 일부 공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면 될 것이라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원이었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연락받은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현역 의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 조사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녹취를 보면 명 씨는 2022년 4월 지인 등과 통화해서 김진태 당시 강원지사 예비후보의 컷오프, 즉 공천 배제를 자신이 엎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 씨가 김진태 전화가 와서 25분 통화했다라거나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에 김진태 지사 측은 단식 농성으로 공천 배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며 공천을 덜컥 받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건물을 들이받은 흰색 승용차 주위로 소방대원들이 사고 처리에 한창입니다.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신사동에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이 한 4명 정도 널브러져 있고 지금 곤란 줄 알아가지고 뛰어가 봤는데 지금 사람도가 많이 널브러져 있네. 이 사고로 지나가던 보행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3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차량 운전자석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 도중 차가 앞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오토 홀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는 한편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탑차 한 대가 정육점으로 돌진합니다. 새벽 5시 40분쯤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탑차를 추돌하고도 멈추지 않고 내달려 피해 차량이 상가 건물을 덮친 겁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옆 매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너무 술이 취해서 가서 보니까 눈도 못 뜨고 얼굴도 못 가는 정도인데 몸을 못 가눠요.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없지만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유리를 뚫고 들어와 편의점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습니다. 가게 안은 부서진 집기와 떨어진 물건들로 아수라장입니다. 어젯밤 9시쯤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누구를 이송에 갔는지 실어서 가고 또 한 대가 더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경찰들이 그 근처 통제하고 있고 폴리스 라인 치고 그래 차는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차에 치인 사람은 없었지만 편의점 관계자와 손님, 근처 행인 등 3명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6시 반쯤엔 경기도 군포시 삼본역 민자역사 지하 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건물엔 지하철역뿐 아니라 백화점도 있었는데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4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건물 이용객 2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지하철도 한때 삼본역을 무정차 통과했지만 큰 불길이 잡힌 뒤 정상 운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가까운 진화 작업 끝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2동이 모두 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 기업에 넘긴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연구원이 넘긴 기술은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10년 격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습니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제조 설비와 자동화 기술만 전달했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 영업 비밀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던 50대 A씨가 영업 비밀 자료 17개를 사진으로 찍어뒀고 얼마 뒤 해당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A씨가 몰래 찍은 자료는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데 중국과 최대 10년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중국 기업과 이직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들고 간 자료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신이 빼낸 기술을 전송해주거나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A씨는 수사 상황을 회사에 알려주면서 변호사 비용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제조 기술을 유출한 다른 연구원은 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유통대리점 이사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지난 8월 141억 원 상당의 IC칩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수출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몰래 IC칩을 빼돌려달라고 부정청탁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4년 동안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 8천여 개를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 차익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80억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은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업비트가 복원하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북한 IP 주소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헐한 일 등 북한 말이 쓰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시세로 580억 원어치, 현 시세로는 1조 4,70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렸는데 경찰은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현금화돼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악명이 높습니다. 정찰총국의 주도로 털어간 가상자산은 세탁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핵심 돈줄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가장 최근 국내 피해가 확인된 건 지난해 발생한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입니다. 1000GB 넘는 막대한 물량의 법원 자료를 빼갔는데 수천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습니다. 팀스후키어와 함께 북한발 해킹 사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라자루스는 해남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털어간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선 악명이 높습니다. 과거 방글라데시 국영은행을 해킹해 1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2년에 걸쳐 4조 원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I need not remind this council that the DPRK is funding its WMD programs through illegal activities such 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hacking and theft in cryptocurrency markets. 지난 7월 인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외부 공격을 받아 2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당시에도 라자루스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엔 북한이 최근 8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업체를 사이버 공격해 훔쳐간 금액이 3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산하 기구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로 조성된 자금은 대북 제재에 놓여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돈줄이 되고 있다는 게 한미 관계 당국의 평가입니다. 지금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 외에는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감시에도 북한의 해킹 탈취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 시도 차단은 물론 현금화를 막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AI 랠리를 이끄는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동력을 잃었습니다. 네, 경제 이슈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최고가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전체 시장이 이슈로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지난 밤이었죠. 사실 97,000달러가 넘었을 때 그 이슈는 사실 외신이 어떤 보도를 하나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네. 이제 정권 인수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에서 가상화폐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보도가 되면서 97,000달러로 넘어섰고요. 네. 근데 지난밤에는 사실 99,000달러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그동안 이제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적으로 규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수건이었어요. 이분이 해임하는 게.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제는 사퇴하겠다. 언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에
본인은 이제는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엄청난 호재거든요. 사실 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뭐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99,000달러를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예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0만 불 조만간 넘길 거다라는 네. 예상도 있고 어느 선에 도달하면 좀 둔화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10만 달러는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낙관적인 측면도 있고 비관적인 측면 뭐 둘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낙관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이제 희소성의 원리 한마디로 2,100만 개로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채굴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소성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제는 낙관적인 측면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10만 달러는 이제 취임 전에 분명히 이제는 오를 수 있다. 그거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달러가. 그래서 곧 아마 넘어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뭐 취임 전에는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당연히 있어요. 이제는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데 네. 초기 투자자들이 사실상 지금 200만 개에서 300만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뭐 몇십만 원대 그 이하로 사신 분들이거든요. 네. 일명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그러면 10만 달러가 딱 넘었을 때에 이제는 말 그대로 매도세를 던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매도처럼 사실상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만 달러 넘었을 때 매도가 한번 나왔다. 그때 이제 변동성이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때문이라도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10만 달러를 분명히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지금의 추세대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가상화폐가 국가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빚을 안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네. 이제 가상화폐 업계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은 뭐냐면 뭐 금액적인 빚이 아니라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한 1억 달러가 넘거든요. 우리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400원 정도가 넘어가요. 그 네.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호적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그동안 뭐 가상화폐기는 사기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뭐 정치 후원금 받죠. 그다음에 후원금 받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변했죠. 후보 시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전략자산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가상화폐 쪽으로는 이슈가 불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업계에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사실상 이제 새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가상화폐 업계 시장은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이 비관적으로 보는 정치인보다 2배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행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 가상화폐 쪽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뭐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한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뭐 모든 지금 시장에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아까 전략자산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는 그 공약에 따라서 이제 법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21만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 산 건 아니고요. 이제 범죄 수익을 다 이제 갖고 온 건데. 네. 근데 이게 21만 개가 있는데 법안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대로 간다는 건 100만 개예요, 사실상.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는 얘기거든요. 네. 산다는 얘기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환경들이 급격하게 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이 오를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가상화폐 자금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좀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어느 한 대학 교수께서 가상 자산이 아마 가상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에 다른 자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조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우리 아파트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이제 본 거죠. 네. 근데 봤더니 이게 가상화폐가 올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요. 네.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이제 올랐대더라. 그러니까 이거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냥 상관관계, 한마디로 관계가 있대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 30대, 30대들이 사상 뭐 가상화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기가 딱 그 2014년부터 2023년까지잖아요. 아시겠지만 몇 번 뛴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2020년, 21년도에 이제는 코로나 시대 때 크게 뛰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는 만약에 20대, 30대들이 큰 돈을 번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됐는데 이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한두 네. 건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많이 뛰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냐 본다 그러면 20대, 30대의 코인 투자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다는 거죠. 그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좀 있긴 있거든요. 코인 네. 시장 업계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뭐 정말로 뭐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또 가상화폐 과세 논란이 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예정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네. 이제 과세가 돼야 돼요. 이게 금투세처럼 맞물려 있는데 2020년에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상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계속 유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2% 지방세 포함해서 분리과세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비판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이제는 말 그대로 공제해주겠다. 한번 더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야지만 이제 과세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2년 더 유예하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과세 부분은 사실상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사실상 간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취득했을 때 소득세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양도했을 때 우리처럼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자본이득세라는 걸 내고 있거든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 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잡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을 분류해서 종합세율로 이제는 치에서 이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이런 말 들으면 아마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과세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안정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연일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은 연속해서 계속 파란불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면은 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왜 네.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3대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투세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그냥 본다 그러면 거래대금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실종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 대선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에 있는 돈이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한국장에 투자 안 하고요. 이제 비트코인으로 또 가셨어요. 거래 대금이 완전 실종됐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조금만의 하락세가 나와도요. 이게 큰 폭으로 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의 실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적으로 눌려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걸 되게 불확실성에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2.5%에서 2.2%로 올해 이제 낮췄는데 사실상 이거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니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투자해도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데 네. 성장성이 둔화된 나라에 내가 왜 투자해?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세요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아무리 뭐 좋은 호재가 나와도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실 호재가 나와도 자사주 소각에는 엄청난 호재를 내도 반짝 상승에 그쳤던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좀 우리 국내 증시가 앞으로 계속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배당주 빼고는 사실상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등할 수 있는 변수가 그러면 당분간은 없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네. 리더십의 좀 실종이라고 증시 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뭔가 물론 뭐 지금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밸류업 펀드에 대해서 2천억, 그다음에 추가 3천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약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증안펀드, 뭐 과거에 있었어요. 이제 증안펀드를 조금 계속적으로 조성을 해서 증시 살리기 좀 한번 확 나섰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벤트가 너무 없어갖고요. 네.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벤트를 좀 만들어내줬는데 삼성전자의 얘기일 뿐이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정말 호재성이라든지 이벤트를 좀 만들어줘야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이 네.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나쁜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냉혹해요.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들어가고요. 돈 안 벌 것 같으면 빠져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돈 벌 수 없는 장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돈 벌 수 있는 장에서 어떤 기대 심리를 높여줘야지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증안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뭔가 나서서 이벤트를 하나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재계가 어제 또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뭐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이 상법 개정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인데 네. 이사가 그동안 충실했던 대상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바로 주주입니다. 그럼 네. 뭐가 바뀌느냐? 한 기업이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한마디로 유보금을 많이 남기겠죠. 네. 미래 투자를 위해서 쌓아두자. 그랬는데 이게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주주도 이제 신경 써야 돼요. 주주는 당연히 이익이 나면 배당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사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들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배당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맞물려 있고 또 하나 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인데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주예요.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진을 3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이 됩니다. 나에게 투표권이 이제 30표가 이제 생기는데 이거를 한 이사에게 몰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집중투표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무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의 힘이 커집니다. 당연히 현 경영진들은 뭐 분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 자본이 사실상 이런 개인 주주가 힘을 합쳐서 들어오면은 경영권 방어가 안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되면은 당연히 이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의무화가 된다 그러면 외국 투자 자본의 경영권을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야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데 네. 이게 그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막힐지 여러분께서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보려는 재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진이 한 장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장남과 예전에 사진을 좀 찍었더라고요. 네, 트럼프 주니어 분과 같이 이제 사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저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찍었는데 네. 뭐 주니어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트럼프 주니어 아시겠지만 이제 실세 중에 실세라고 지금 그렇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인맥이 있냐면 정서적 교류도 있겠지만은 일단 종교적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에 한국 방문해서 모 교회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다 떠나서 그럼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우리 재계와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네. 뭐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경제 외교 차원에서 이런 뭐 인맥 자산을 활용하는 게 효과가 좀 있나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뭐 와튼스쿨 출신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그런 걸 또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공약을 했어요. 뭐 후보 시절에도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거죠.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제목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네. 명확하게 실익을 따지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철저하게 그런 실익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뭐 예를 들어 친목이라든지 뭐 교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역시나 정통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20일 뉴스업 주요일정 정리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경제 충격 최소화 등 대응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등 민생경제 대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금융과 통상, 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오늘은 대외 경제장관 간담회를 엽니다. 대외 분야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 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등 1,100여 명의 소속 병원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배치받는 과정에 김 전 사무총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당시 이첩 보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어길 명령 자체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정에 출석합니다. 항명 혐의에 대한 군검찰의 최종 신문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이뤄진 공판만 모두 10차례, 선고를 앞둔 마지막입니다.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폭우로 최 해병이 순직한 이후 경위를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은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인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직전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이를 어겼는지를 두고 그동안 긴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인 항명죄, 그 전제 조건인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은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상관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령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이 국방부 측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망설인 사실은 있지만 자신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어서 항명할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송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군 검찰 측 주장에 박 전 단장은 질문의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답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릴 군사법원의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년여간 국민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어온 사안인 만큼 1심이지만 항명죄 인정 여부에 따라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를 관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게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SNS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가리지 않고 진짜 죄를 지은 자들이 지독하게 숨기려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밝혀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선고에 화풀이식 탄핵 쇼를 벌이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하는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모두 3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불기소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추가 본회의도 열어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당내 일각에선 같은 날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표결 전략상 검사 탄핵은 미루자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기획수사, 표적수사들을 하고 압수수색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하책이에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손을 맞잡는 등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한 단일 대우와 정면 돌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중독당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갖췄다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민생 경제 드라이브에 거듭 힘을 쏟으며 야당과의 차별화에도 나섰습니다.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오는 28일 김여사 특검법 재해결 전망에 더해 검사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문제까지 맞물리며 또 한 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를 국회 운영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정부를 향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특활비는 필요하다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했음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앞서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사용 내역 미공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에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나간 자리에 민생은 없고 정쟁만 무성하다는 지적을 아프게 되새기길 바란다며 예산 심사에 임하는 모습을 차분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모인 개헌연대는 대통령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개헌연대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여당도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부담이 적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의 양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대통령 비방글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거듭된 친윤계 진상규명 요구에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대표가 자중질환에 빠져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당내 내분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 비난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는 게 알려진 건 이달 초입니다. 애초 글쓴이에 성씨만 표시되는 익명 게시판이지만 한동훈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색적인 비난 게시물 등이 200건가량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에 작성자 한동훈은 한 대표와 출생 연도가 다른 동명이인이란 당 차원의 해명이 나왔지만 이번엔 논란의 불씨가 그의 가족들에게로 옮겨붙었습니다. 한 대표 아내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김 여사의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글 등이 900여 건 검색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처음엔 당무감사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이 불거지더니 애초 익명성을 띤 게시판에 어떤 글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대표 일가가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박이 충돌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한 대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위법이 있다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면서도 진위 여부엔 다시금 말을 아꼈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싸움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는 건데 친윤계는 되려 이를 고리로 오는 25일까지는 사태가 일단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해명 시한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의 쇄신,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당원 게시판 문제로 파국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잖은데 민주당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돼 봐야 결국 제살깎기일 뿐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랠리가 이루어지며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왜곡 과장해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이를 위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거냐는 거짓말까지 하는 건 나쁜 짓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억 원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은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1,000만 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90%로 소액계좌 거의 전부는 사실상 세금 낼 일이 없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도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2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2차례 연기됐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내년 1월인 겁니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구축, 보완할 점이 많다면서 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원칙을 위해서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뜻을 모았으면서 왜 가상자산은 과세하려는 거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 등 세부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일찌감치 의견이 모였지만 문제는 시행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소득 분류 등 법제화와 가상자산 이동 추적 등의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한데 해외 업체가 협조를 잘 해주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아서 조세 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과세 시기상조론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것을 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조세의 불공정, 공정성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조세 원칙을 생각하면 마냥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 유예한 대로 2년 더 미룬다 해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인데요. 거래 대금이 증시를 넘어설 정도로 가상자산 시대가 본격화하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에서 세계 정상들과 안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적 개편과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국정 동력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 동안 APEC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로는 안보와 경제 분야가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 발언 기회나 정상회담 자리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G20에서는 러시아 외무장관을 앞에 두고 러북 군사협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G20 차원의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베트남과 캐나다 정상을 만나서는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 자원보국인 페루와는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 안정을 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2년 만의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강조하며 두 나라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국내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우선 과제로 꼽히는 인적 개편을 위해 검증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기 2년을 넘긴 장관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규모의 중폭 개각을 다음 달 중순쯤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국정 키워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이번 달 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로 예상됐던 국민과의 대화를 내년 초로 미뤄서 소득과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복귀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선임행정관은 징계 종료 직후 병가를 냈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사직 의사를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선임행정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고 지난달 16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맷 게이츠 전 미 하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측근 인사로 진행됐던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법무장관 지명 직후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결국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서 자신의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법무장관 대상에서 이름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워싱턴 정치권의 난투극에 낭비할 시간이 없고 트럼프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준비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7살 청소년 성매수 의혹과 함께 최근 게이츠가 여성 2명에게 27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사실이 하원 조사에서 포착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The testimony before the House was yes, that Representative Gates paid my client, both of my clients, for sexual favors throughout the summer of 2017 all the way to the beginning of 2019. 당시 FBI 수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하원 윤리위의 조사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But him as a member of Congress should not be the most powerful law enforcement individual in our country, and everyone knows it, and he's not going to get confirme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서 게이츠는 자신이 존중하는 행정부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지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끝은 아닙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는 2017년 공화당 행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비공개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도 20여 년 전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선 직후 즉흥적인 측근 인사 지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의 사태로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다른 지명자들에 대한 부적격 논란도 확산하면서 인준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론인의 정보 제공자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법안을 부결시키거나 표결 상정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을 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한 법안은 정부가 기자들에게 정보 제공자 공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기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하마스 간부 등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강력 반발했고 하마스 측은 중요한 선례를 세웠다며 환영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양측에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국제사법재판소 ICC가 6개월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자 전쟁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고 죽음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데이프도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ICC의 결정은 터무니없고 반유대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אני מבקש לומר לכם, שום החלטה אנטי-ישראלית מקוממת לא תמנע מאיתנו ולא תמנע ממני להמשיך להגן בכל דרך על המדינה שלנו. 반면 하마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환영하며 전쟁의 책임 범위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가자 지구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ICC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ll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re binding to implement this court decision. 앞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체포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순방에 나섰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를 보듯 강제성이 없는 ICC의 체포영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실효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폭행 혐의까지 받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인 상식에서 벗어난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문 제출 등 감경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행세하며 투자금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내려졌습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데 1심에선 모두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를 하며 성별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5명의 피해자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경 요소는 존재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원심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전 씨의 수행비서 등으로 활동했다며 원심보다 범행 기간을 길게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약초 분야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무허가 식품을 팔다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판매 제품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는데 정작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상태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구독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들이 포장지와 자루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뭐 암이 치료돼요. 말기 암이. 동의보감을 보고 많이 해요. 구독자가 52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60대 A씨. 지난 2016년 3월부터 약초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지난 2020년부터 상추, 줄기 등을 원료로 한 식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약재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교수를 자칭했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 등록 없이
무허가 시설의 판매 제품의 제조를 맡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성기능이 개선되거나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도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약과 산야초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게 시청자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노년층을 상대로 이 불법 의약품, 불법 식품을 판매한 게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으로 쓸 수 없는 한약재가 판매 제품에 포함돼 있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구매자는 확인된 것만 2,100여 명, 금액으로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에서 7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A씨와 제조시설 운영자 등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무허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을 사용한 국민의힘 당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성명 불상의 당원이 한 대표와 아내, 장인, 딸 등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들의 이름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를 지지하거나 칭찬하는 댓글 900여 개가 담겼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11일 처음 경찰에 관련 의혹을 고발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며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업이나 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96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상담 사유로는 이미 낸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료 중단으로 인한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치과가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와 성형외과, 한방 등의 순이었습니다.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가 합의를 이루면서 학생들은 열흘 넘게 이어온 강의실 봉쇄를 풀고 학교 측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에 씌워진 점퍼들 뒤로 동덕여대 본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점거와 레커 시위 등을 벌여온 겁니다. 앞서 열린 학생총회에서는 전체 재학생의 30% 정도인 1,900여 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이 결과를 들고 면담을 요청하자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학교가 여기저기 보름거리가 되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서 좀 그런 게 좀 사태가 좀 종잡해질 것 같아서 조금씩 안도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봉쇄가 모두 풀리면서 수업도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학교 측은 대학원 건물은 강의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됐고 나머지 건물은 재정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담으로 열흘 넘게 이어진 공학 전환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본관 점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잡힌 면담에서 본관 점거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위로 생긴 최대 54억 원의 피해 처리도 문제입니다. 만약 학교 측이 시설물 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학교 정상화는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동국대 교수 10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일부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등 국민에 대한 사과로 시작한 담화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이라 말하면서 자신이 국민을 위해 밤새워 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사과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준법 투쟁, 이른바 태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도 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태업에 들어가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철도 노조의 태업으로 도민천 급행 전동열차가 많이 지연 예상되오니 전국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입니다. 낮 시간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줄지어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평소보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30분 늘어난 배차 간격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출퇴근길 고단함이 더해집니다. 어제도 지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연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왔어야 되는 열차가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철도 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외주화와 인력 감축 중단, 기본급 인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5일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부담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의 안전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 측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교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교통 수요가 높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주말까지는 쾌청한 가운데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하늘이 잿빛이었는데 오늘 공기는 맑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대기가 정체하고 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하늘에 잿빛 장막을 쳐놓은 듯 시야가 무척 답답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북쪽에서 비교적 청정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금은 초미세먼지가 모두 해소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하늘도 맑아서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야외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절기상 소설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계절의 시계가 겨울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비나 눈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절기에 맞춰서 공기는 다소 차가워졌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았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3도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가을을 즐기려고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내 내륙은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신다면 가을의 끝자락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기온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다만 11월 하순이기 때문에 평년 수준이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 동안에는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모레는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하겠고요. 전국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주말과 휴일 모두 12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맑은 내륙과 달리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 한때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해안가를 찾으시는 분들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는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겨울을 재촉하기라도 하듯 다음 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주 중반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 전망 그래픽으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월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비 치고 양이 많겠고요. 영서지방은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강원 산간에 이어 내륙에도 첫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을 따라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한 차례 남하하면서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수요일 밤 사이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고요. 이때 서울에도 올가을 첫눈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앞두고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이번 겨울철 날씨 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 잘 챙겨야 할 텐데 특히 관절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심해질 때면 관절 곳곳이 시리고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위가 관절염을 직접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관절염의 통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앞서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관리입니다. 외출 시 내복을 입거나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체온을 36도에서 38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반신욕이나 족욕, 사우나 등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날이 춥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불 속에만 있는다면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3회 이상 천천히 걷거나 실내 자전거 등 저강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서 올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배추 출하와 정부 할인 지원 등으로 배추값이 점차 하락하면서 포기당 소매 가격이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어제보다 84원 내린 2,99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평균보다는 아직 13.7%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9월 27일 9,963원으로 정점을 찍은 배추 가격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 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2,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장철 무 가격은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 한 개의 소매가는 2,630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86%, 평년보단 29.7% 높았습니다. 5개월 넘게 상승세를 이어왔던 전국 아파트값이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1%로 지난 6월 셋째 주 상승세로 올라선 뒤 23주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06%의 상승률을 유지하며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 외 지역은 모두 상승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폭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1%로 줄었고 지방은 하락폭이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4%로 더 커졌습니다.
아파트 전셋값도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9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5주째 줄어들며 0.04%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서울 명동의 임대료가 9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업체 쿠시먼 & 웨이크 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3% 오른 1제곱미터당 1,032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1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 플레온의 상권으로 약 3,0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상승하며 직전 1위 미국 뉴욕의 어퍼 5번가를 제쳤습니다. 2위 뉴욕 어퍼 5번가의 임대료는 약 3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역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영국 통신사가 내놓은 할머니 인공지능 챗봇 데이지입니다. 데이지가 상대하는 고객은 다름 아닌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Gosh, how time flies. 개인정보는 안 주면서 못 알아듣는 척 다시 묻고 신변 잡기를 읊으며 가능한 오랫동안 보이스피싱범을 붙들어드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사기꾼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는데 실제로 40분 동안 전화한 적도 있다고 통신사는 전했습니다. Daisy. Hello, scammers. I'm your worst nightmare. 국내 통신사들도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차은우 씨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 폰을 해킹했습니다. 네? 통화 중에 미심쩍은 정황이 감지되면 보이스피싱 위험 알림이 뜹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입장.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2만여 건을 분석, 학습한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제 범죄 대상에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범죄 대상의 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없앴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감용정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사기 데이터를 갱신하고 새로운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가 붙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에 나섰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일군 성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를 뚫어내고 글로벌 선두 주자로 서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원지대. 너무나 황량해 죽은 남자의 땅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우리 기업이 2차 전지 소재의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지하 600m에서 끌어올린 이 소금물에는 바로 리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넉 달에 걸쳐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농축시킨 뒤 본격적인 추출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첫 수산화 리튬 공장이자 남미 최대 규모인 이곳에서 연간 2만 5천 톤,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수산화 리튬 생산이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매장량은 1,350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 농도가 높고요. 불순물 농도가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리튬을 추출하기에 적합한 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수많은 불순물과 폐기물이 나오지만 이곳에선 물과 전기만 이용해 추가적인 불순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된 부재료 역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화학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물과 전기만을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직접 전환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BPD 기술은 포스코에서 10년 이상 연구 개발을 통해서 리튬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고요. 지금까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중국 공급망에 리튬 수급을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압도적인 양의 리튬을 생산하면서 칠레 등 남미 중심의 리튬 소금 호수까지 인수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리튬 수입량의 75%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를 통해 든든한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의존하던 분리막 부품도 강소기업과 함께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까지 2만 5천 톤 규모 리튬 공장을 더 건설해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에도 몸집을 키워서 전동화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나름대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염수 리튬과 더불어서 한국이 생산하는 강서 리튬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18,200km 떨어진 척박한 험지에서 땀방울로 일궈낸 리튬 공급망이 미래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관광도시 파리에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습니다. 프랑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는 눈발에 가려 에펠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우려로 전망대 운영을 중단할 정도입니다. 샌느강을 건너는 다리도 그 위를 달리는 열차도 눈에 휩싸였습니다. 몽마르트 언덕도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파리에 눈이 내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I think it's just really magical because I don't know, there is a really poetical sense now with the snow and I like this. 창밖 설경을 배경 삼아 제철 맞은 보졸레 누보를 즐기기도 합니다. Avec le Beaujolais nouveau, c'est sympa, même s'il tombe de la neige. On va pas se plaindre quand il neige une fois par an à Paris. 그러나 폭설에 익숙지 않은 도시라 제설 등 대응이 서툴러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등에서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대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강설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 수십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54개 지역에 주황색 경보를 내리고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이 또 분화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현재 시간 20일 밤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사이 7번째 분화로 기상청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직전 분화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산 활동이 항공편 운항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K콘텐츠는 디즈니의 엔터 부문 공공회장이 한국 드라마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의 길잡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주연 배우들 10여 명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즈니 행사장에 대거 모습을 드러내서 변화를 실감케 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즈니의 상징 미키마우스를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자세를 취합니다. 국내 행사장 같지만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의 내년 드라마 시즌 라인업 발표 현장입니다. 심각한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유쾌한 톤 앤 매너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재치와 위트 그리고 어떤 진정성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이 OTT에서 내년에 내놓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리지널 시리즈의 절반 이상이 한국 콘텐츠입니다. 캐릭터의 좀 성정도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본 적 없는 그런 감각을 좀 선사해 드릴 수 있는. 디즈니의 최고위급 인사가 큰 성공을 거둔 한국 드라마 시리즈를 길잡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 경쟁력이 입증된 셈입니다. The same can be said of Kung Fu's incredible moving. Both of these shows embody qualities that guide and inspire us. 강풀 작가 웹툰 원작인 무빙이 큰 인기에 힘입어 시즌2 제작을 확정한 가운데 역시 강풀 웹툰이 원작인 조명가게도
흥행 바통을 이어갈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무섭지만 슬프고 기묘한데 따뜻한 이야기로 남녀노소, 인종불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서사가 강점입니다. 제가 조명가게 사장으로서 그들의 어떤 낯선 이상한 것들을 포착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이처럼 친근하지만 독창적인 서사가 특징인 한국 콘텐츠는 어느덧 세계를 겨냥한 글로벌 OTT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태국같이 다른 아시아권 국가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콘텐츠의 독창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핵심으로 꼽힙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인천 지역 최대 미술 축제인 인천 아트쇼 2024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 등 1,300여 명의 작품 6천여 점이 전시될 정도로 지난해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구릿빛의 비너스, 동전 13만 개로 만들어진 김승우 작가의 작품, 이천의 도자기 명장 김판기 도예가가 빚은 달 항아리와 우리의 강산을 은은하게 집어넣어 그림으로 표현한 최영욱 작가의 달 항아리 특별전, 배우 하지원은 오랜 시간 배우 생활에서 엮인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 그림을 내놨습니다. 배우로서 맺고 지냈던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SNS나 소셜미디어에서 맺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기하학적 그림전에 풋풋한 일상에 대한 생각을 느낄 수 있는 피카소의 드로잉 아침 먹는 아이, 호박을 소재로 한 조각과 그림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으로 새로운 영역을 보이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이처럼 세계적 거장과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 6천여 점이 올해 인천 아트쇼에 걸렸습니다. 매니아한 아이하고 찾아왔었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신진 작가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다음에 조형물이나 미디어 아트도 있어서 볼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생활 속의 그림, 더 편하고 쉽게 그림을 감상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즐기고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구나 그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도 그림 하나 걸 거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그림을 걸므로써 가정이나 또 사무실에서 느끼는 행복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도 시행됩니다. 또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요트 전시와 LED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색다른 볼거리도 준비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사퇴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의 후임으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본디 지명자는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면서 강력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왔고 플로리다의 첫 여성 법무장관으로 마약을 강력히 단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16살 이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45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자의 연령을 제한할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